그리고 얼마쯤 걸은 뒤에 버려진 우물터에서 그것과 마주했다. 거대한 흰 사슴이었다. 흰 털은 가루소금처럼 반짝였고 풍성한 꽃송이 같은 뿔은 9가지 색으로 빛났다. 그 신비로운 사슴은 소년과 안면이 있기라도 한 듯 굴었다. 소년을 한참 마주서서 보다가 숲 사이로 사라졌다. 그날 밤 소굴에 돌아온 소년은 그 사슴에 대해 신나게 털어놓았다. 그 만남은 어린 소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그런데 대장을 비롯한 동양아치들은 소년의 열띤 설명을 유심히 듣더니 서로를 돌아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뿔이 빛나는 사슴이라니. 거한 꿈을 한판 꾼 모양이구나. 누구 하나 뿔이 빛나는 사슴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었다. 대장은 소년 말고는 본 이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뭔가를 잘못 봤으리라고 말했다. 소년은 처음엔 답답하고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듣다 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었다. 게다가 그 사슴이 실존한다고 우겨봤자 남는 것이 있을까? 무언가의 불확실한 존재를 믿는 건 일종의 자기 만족일 뿐이다. 소년은 부모님의 일을 통해 그걸 이미 깨달았다. 그래서 대장의 말대로 환상을 봤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귀신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사슴을 보았냐고 묻고 있었다. 소년은 무사의 손에 이끌려 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어떤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소년을 붙잡고 속사포 같은 말을 쏟아냈다. 귀신날에 흰 사슴을 보았다지? 뿔이 앞색으로 빛나고 있었더냐? 눈이 크고 맑은 물빛을 띠고 있었어? 어서 말을 해보련. 소년은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머리가 핑핑 돌았다. 그녀의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던 차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문 너머에 나이든 남자와 시종들이 서 있었다. 그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힌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모두가 허리를 굽혀 예의를 차렸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라. 소년만이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소년 앞에 서서 눈을 마주치더니 시종들을 모두 물렸다. 방 안에는 남자와 처음 질문한 여인, 그리고 소년만 남았다. 셋은 방 가운데 놓인 탁상에 둘러앉았다. 위엄을 갖춘 남자는 국왕이고 질문을 퍼붓던 여인은 왕비였다. 맙소사, 그녀는 첫 만남에 소년의 지저분한 두 손을 꼭 잡았다. 이 나라의 왕족이 이렇게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던가. 소년은 괜히 쑥스러워져서 양손을 조물조물했다. 마주 앉은 왕과 왕비는 그런 소년을 잠자코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왕이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에 소년은 너무 놀라 의자에 앉은 채로 넘어졌다. 꽤 거친 동작이었으나 아무런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소년은 입을 해에 벌린 채 왕을 바라보았다. 왕은 온화하게 웃었고 왕비는 소매에 대고 눈물을 훌쩍였다. 그들은 소년을 다시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갓난아이 때 도둑맞은 아이였다. 사람들은 도깨비나 여우, 어떤 요괴의 지실이라고 생각했다. 왕은 깊이 슬퍼했지만 자식 외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많았다. 때문에 전력으로 나설 수 없었다.
지금에야 왕자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사슴 덕분이었다. 구색록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짐승.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신수.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했다. 때론 저승에 다녀오길 원하는 이승의 사람들 역시 사슴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사슴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더러 문제가 생겼다. 사슴을 차지하기 위해 우악스럽게 구는 이도 있었다. 걱정스럽게 여긴 신은 서천 꽃밭에서 눈먼 꽃을 꺾어 사람들이 구색록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준영국 왕실의 혈족만 사슴을 볼 수 있게 하여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 오직 고귀한 피를 지닌 이들만이었다. 소녀는 솥집 발짓을 더해서 구색록에 대해 묘사했다. 왕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게다가 그의 나이가 잃어버린 왕자와 정확히 일치했으므로 왕과 왕비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슴이 죽인 자들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며 기뻐했다. 왕비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왕은 소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소년은 기뻐해도 될 순간인지를 가늠하면서 눈을 굴렸다. 그때 신하 하나가 끼어들었다. 전하, 외람되오나 적자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뢰옵니다. 왕이 답했다. 이토록 생생한 묘사는 오직 직접 보니만 가능하다. 그것 외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신하가 공손히 대꾸했다. 그러나 그 사슴을 보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하나뿐인 왕자가 아닙니까? 오직 이 소년의 말에만 의존하여 그 중대한 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신하가 말했다. 마침 내일은 귀신날이지요. 저승문이 열리면 구색록이 귀신들을 이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왕자께서 그것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게 하십시오. 비록 저희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왕께서는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겠죠. 신하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므로 왕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왕자를 제외한 준영국 왕실의 마지막 혈족이었다. 따라서 왕자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또한 왕 혼자였으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맹세했다. 그리하여 소녀는 내일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목욕을 마친 소녀는 침상에 누웠다. 목욕탕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시종들은 잠자리를 봐주고 호롱불 심지에 불을 붙인 뒤에 우르르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소녀는 제 몸에서 나는 향을 연신 킁킁거렸다. 시큼하고 쿰쿰한 구린내가 아니라 욕탕에 떠있던 백단향의 향기가 났다. 신비로운 일이었다. 시한부일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그를 왕자로 대접했다. 침상은 작은 소년이 혼자 쓰기엔 지나치게 넓었다. 소년은 문득 거지 소굴의 사람들이 생각났다. 소굴에서는 젖을 빠는 새끼 쥐들처럼 열댓 명이 다닥다닥 모여서 잤다. 그래도 그때는 눕기만 하면 바로 잠에 빠져들었는데 지금은 양털로 치운 푹신한 이불을 덮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사이 달라진 세상에 소녀는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방 밖에서 시종의 목소리가 들렸다. 왕비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끌리는 길이에 흰 장옷을 입고 있었다.
잠자리에 드는 복장으로 보였다. 장신구를 걷어낸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했다. 방에 들어온 왕비는 우왕좌왕하는 소년 옆에 앉았다. 잠깐 정적이 흐르다 그녀가 말했다. 내일이 걱정되니? 소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고개를 숙였다. 잠시 조용하던 왕비는 아까 다리를 저는 것을 보았다며 소년에게 다친 데가 있냐고 물었다. 왕비의 말에 잊었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소년이 슬며시 바지를 걷자 다 풀린 거적이 스르륵 떨어졌다. 시종들은 딱 제가 명령받은 만큼만 일했으므로 그의 상처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거적이 다 풀리자 붉은 속살이 드러난 상처가 보였다. 게다가 주변까지 제법 부어올라 움직이면 통증이 느껴졌다. 소녀는 지저분했던 덫을 떠올렸다. 왕비는 상처에 독이 오른 것 같다면서 잿가루가 섞인 연고를 발라주었다. 처음엔 시원했지만 상처에 약이 스며들자 뜨끈한 열감이 올라왔다. 곧이어 쓰린 통증이 욱시 밀려왔다. 놀란 소년이 작게 신음하자 왕비가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믿는단다. 우린 가족이 틀림없어. 때로는 첫눈에 영혼을 알아보는 관계도 있거든. 이후 왕비는 소년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왕비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었고, 소년은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지 몰라 되는 대로 말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구걸해온 날, 돼지와 내기 싸움에서 이겼던 날, 상인을 속여 모자에 알밤을 가득 숨겨온 날 등. 왕비는 대부분 웃으며 들었지만 사이사이 가만히 소년을 바라보곤 했다. 소년은 그럴 때마다 어쩐지 배꼽 안쪽이 간질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왕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등잔불을 끄고 소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주변이 고요하니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눈을 감으니 심상마저 뚜렷해졌다. 이내 소년의 마음에 불안이 움텄다. 곧 여름의 무성한 잡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구색록, 이 행운을 덜컥 안겨준 그 짐승이 문제였다. 소년은 양털이 불이 과분한 나머지 숨을 쉬기가 답답해졌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사슴은 소년이 사는 동안 겨우 한 번 나타났다. 그런 주제에 내일 소년의 인생을 판가름할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한 일이다.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소년은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했다. 원래 같았으면 소년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지나친 행운이다. 그런 건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가족이란 말은 14살 아이가 맛을 보고 나서 뱉기엔 너무 컸고 너무 달았다. 소년은 그게 분수에 넘치는 행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모를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건 꽤 중독성이 강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목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불안에 빠진 소년은 이불을 펄럭이며 머리까지 집어넣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법이다. 그 사슴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아 당장 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는
이번만큼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고 싶지 않았다. 한 번쯤은 꿈이란 걸 욕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분수에 맞춰 살아왔지 않는가? 평생 했던 만큼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나서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왕궁을 빠져나가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소녀는 도둑질하던 솜씨를 이용해 담장을 넘었다.